바로 한국이 역사적으로 NPT, 즉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순간이죠. 저는 그날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했고 국제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핵없는 약소국의 틀에서 끊어내고 진정한 강대국의 길로 나아간 선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독자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만 은근히 흘려왔죠. 그러나 이번처럼 조약 자체에서 탈퇴하는 결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제 제재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치부하며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전 등 세계가 의존하는 전략 산업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제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중국은 군사적 팽창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 아래에서 군사 대국화를 선언하며 핵 공유라는 편법으로 핵무장에 접근하려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시간을 끌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할 최적의 시기였던 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러나 저는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자신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경험에서 세계 최강국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이미 수출 실적까지 확보했고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모델 중 하나죠. 한화, 두산,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핵심 소재와 부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이런 산업적 기반 없이는 탈퇴 선언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충격은 훨씬 더 컸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즉각 긴급 정치국 회의를 소집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아시아의 균형을 깨뜨렸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 내부의 반응은 혼란스러웠죠.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꼈지만 일본 언론이 폭로한 내각 내부 회의록에는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일본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선언이 주변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효과를 낳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우려스럽다라고 했지만 정작 제재나 압박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워싱턴은 한국을 잃을 수 없기 때문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미국은 동북아에서 확실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일본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오히려 한국이 핵을 가지면 미국은 더 강력한 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트럼프식 현실주의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물론 미국이 전략적 계산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느꼈을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 관리 방식은 늘 핵은 우리가 쥐고 동맹국은 의존한다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가지면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핵우산을 펼칠 수 있는 주체적 강대국이 되는 거죠. 미국이 내심 불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상황이 한국이 아니라 이란이나 북한이었다면 미국은 당장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민주주의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의 힘이 커지는 게 곧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보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트럼프는 묵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미국 입장에서도 관리 가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NPT 탈퇴 선언 직후 곧바로 발표한 이 계획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 로드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 6개월 안에 3기의 실험용 핵탄두를 완성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세계가 경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간이 너무 짧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는 점. 둘째, 한국이 감히 국제사회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시간표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외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6개월은 허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조차 핵탄두를 완성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인도와 파키스탄도 십수년 동안이나 숨겨진 실험을 반복했는데 한국이 불과 반년 만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산업적, 기술적 인프라예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로 운영 경험, 그리고 카이스트, KRI 같은 연구기관에서 축적한 핵연료 재처리 연구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프로그램의 이름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6개월 3기라는 말은 마치 군사작전 암호처럼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만 하지 않는다. 시간표대로 보여주겠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은밀히 뒤로 숨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선전 효과에 불과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작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와 재처리 기술. 둘째, 정밀한 폭발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 전자공학 기반. 셋째, 실제 탄두를 탑재할 운반수단, 즉 현무호 같은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해서 수십 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세 가지를 모두 이미 손에 쥐고 있었죠. 단지 정치적 결단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번 선언으로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실험용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즉, 6개월 내 완성되는 것은 완벽한 실전 배치용 탄두가 아니라 설계와 제조 과정을 검증할 수준의 시제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완전한 전략적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추가적인 실험과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굳이 불완전할 수도 있는 탄두 3기를 서둘러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정치 전략적 효과 때문입니다. 한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핵개발이라는 기존 상식을 부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은 북한이나 중국에 던지는 경고였어요. 너희가 수십 년 동안 우위를 점해왔지만 우리는 반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도 신호를 보낸 겁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제재를 가하려면 당장 하라. 우리는 이미 시계를 돌려놨다. 이런 심리전 효과가 컸기 때문에 한국은 불완전하더라도 속도전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만 우려스럽다는 발언을 했지 실제로는 한국의 프로그램을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묵인에 가깝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미국이 한국의 속도전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국이 직접 핵무기를 늘리지 않고도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동북아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제재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시장만 보더라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급을 멈추면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산업이 멈춥니다. 조선 산업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이 LNG 운반선 발주를 중단하면 전 세계 에너지 물류망이 흔들립니다. 이런 현실을 미국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이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미국으로 하여금 행동을 자제하게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6개월 3기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던진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은 더 이상 소극적 추종자가 아니라 적극적 규칙 제정자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룰을 만들고 일본이 따라가고 한국은 눈치를 보며 참여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룰을 흔들고 새 판을 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핵무장 계획이 아니라 세계 전략 무대에서의 지위 전환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많은 외국 언론은 6개월 3기라는 목표가 허세라고 치부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강력한 원자력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한국은 현재 25기 이상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며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력 공급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핵연료 관리, 폐연료봉 저장, 재처리 기술 축적 등 핵무기 제작과 직결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사실을 애써 무시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원자로 건설과 유지 보수 능력을 모두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원자력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화, 두산, 현대중공업이 합작하여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냉각펌프 같은 핵심 설비를 자체 생산합니다. 즉, 외부 기술 의존도가 거의 없다는 거죠. 미국이나 프랑스는 과거 이런 부품을 독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원전 프로그램을 통제했지만 한국은 이미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 독립했습니다. 이런 기반이 있었기에 핵무기 프로그램으로의 전환도 속도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핵분열 물질, 즉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입니다. 한국은 이미 고속로 연구,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를 수십 년간 KAERI를 통해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핵연료 재활용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기술적 성과 자체는 무기용 전환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과 비교해 보세요. 일본은 플루토늄을 40톤 이상 보유했지만 실제 무기화 기술은 결여돼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물질 보유량은 제한적이지만 기술적 노하우와 설비 효율성은 훨씬 앞서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국방산업은 이미 세계 5위권 수준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단순히 핵분열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제어할 정밀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초정밀 공작기계, 폭발 메커니즘 설계가 결합해야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능력, 현대위아와 한화의 초정밀 기계 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이미 산업적 토대 위에 군사적 응용을 얹기만 하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나 일본이 두려워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이 왜 이토록 불안해할까요? 단순히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뿐만 아니라 속도까지 증명했습니다. 인프라가 튼튼하기 때문에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정치적 결단이 없고 중국은 물질은 많지만 정밀도에서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은 결단과 기술, 산업 기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건 동북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조합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묵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인프라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바라카 원전을 수출할 때부터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원자로 기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기반 시설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저는 약간 다른 해석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인프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굳이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산업과 기술이 워낙 깊게 뿌리내려 있어서 제재를 해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마치 반도체 제재가 중국을 묶었지만 한국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한국의 기반 시설은 단순한 핵무장 가능성이 아니라 국제 제재마저 무력화하는 수준의 자산이 된 겁니다. 흔히 핵무기 개발을 논할 때는 시설이나 장비 혹은 정치적 결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6개월 3기 프로그램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 뛰어난 두뇌 집단이었죠. 카이스트, POSTECH, 서울대와 같은 대학에서 배출된 물리학, 재료공학, 핵공학 인재들이 매년 수천 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그리고 한화와 LI진엑스원 같은 방산기업 연구소들이 이 인재들을 흡수해 실전 연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외국 전문가들이 가장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인적 자원이에요.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을 보면 과학자 인프라가 취약하면 진행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의 경우 과학자 몇 명에게 의존하다 보니 프로젝트가 20년 이상 지연되었고, 북한도 극도로 제한된 인재풀 때문에 실험은 성공했지만 기술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카이스트 출신만 해도 전 세계 ITU 원자력 분야에서 활약하는 박사급 인재들이 수천 명이고, 상당수가 군사 후 원자력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숫자와 질적인 수준 모두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단순히 인재가 많다고 해서 핵무기를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는 연구자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둘째는 이미 축적된 경험의 연속성입니다. 한국은 다행히 이 두 가지 모두 갖췄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1950년대부터 시작해온 연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고, 원전 수출 경험까지 더해져 기술자들이 단순히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 운영, 문제 해결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같은 방산 대기업이 인재들을 대규모로 흡수하면서 민간 기술, 군사 기술 간의 장벽을 무너뜨린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로켓 엔진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그대로 핵탄두 운반체 개발에 투입될 수 있고, 반도체 연구를 하던 인재들이 핵 기폭 장치의 정밀 전자 제어에 응용될 수 있죠. 다른 나라들은 민간과 군사 분야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한국은 오히려 긴밀히 연결돼 있어 속도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핵무기 개발은 정치적 부담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연구자들이 이런 민감한 프로젝트에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북한처럼 강제 동원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이 필요했을 텐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남한 과학자들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연구자들에게 최고의 대우와 보완을 보장하며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명확히 제도화했습니다. 즉, 강압이 아닌 동의와 열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 출신 핵물리학자들이 개발한 초정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핵폭발 실험을 실제로 하지 않고도 수천 가지 조건을 가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과 유사한데, 한국은 반도체 기술 덕분에 자체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 병렬 연산망을 운영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해, 한국 연구자들은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기술로 뛰어넘은 겁니다. 이런 능력은 일본이나 중국도 흉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디펜스 연구진이 KF-21 전투기용 ASA 레이더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그대로 핵무기 탄두 소형화 연구에도 투입됐습니다. ASA 레이더 개발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난이도의 프로젝트였는데 이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이 핵무기 기폭장치나 전자기 충격 방어 장치 개발에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결국 사람의 경험과 역량이 무기체계 전반에 걸쳐 활용된다는 점이 한국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바로 미국의 반응, 즉 왜 워싱턴이 한국의 NPT 탈퇴와 6개월 3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죠. 국제규범상으로 보자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온 안보리와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단 한마디 우려스럽다라는 짧은 코멘트만 남겼을 뿐 실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 제재도 금융 차단도 외교적 고립 조치도 없었죠. 오히려 워싱턴 내부에서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최대 관심사는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 심화,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입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통해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곧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외교관들과 달리 훨씬 현실적이고 즉흥적이죠. 한국이 핵을 가지면 좋다, 우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본 걸까요? 아니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을 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동맹을 완전히 버리고 독자 노선을 갈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즉, 한국이 핵을 가지더라도 결국 워싱턴과의 전략적 틀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란처럼 반미 국가였다면 당장 군사적 압박에 들어갔을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국이 제재를 못한 이유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한국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LNG 운반선, 그리고 원전 건설까지 삼성, SK, 현대, 하나 없이는 미국의 경제 군사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은 LG와 삼성 배터리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멈춥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가한다. 스스로 자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한국은 이번에 사실상 너희가 우리를 제재할 수 있겠느냐? 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핵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앞두고 일부러 판을 뒤흔들고 상대의 약점을 노출시킨 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스타일이죠. 한국의 핵무장을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카드로 삼아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 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고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무부와 CIA는 제재를 주장했지만 국방부와 백악관 핵심 참모들은 한국의 핵은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죠. 특히 펜타곤은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억지력을 갖게 되면 주한미군 부담이 줄어든다고 계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목소리 중 후자를 택한 셈이죠.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도 유지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전략적 선택일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핵은 오직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워싱턴의 통제 구조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이미 보여준 것은 제재에도 멈추지 않는다 라는 현실입니다. 즉, 설령 미국이 나중에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 역량을 확보했고 산업 기술 인프라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제재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이 워싱턴의 패러다임을 뒤집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왜 워싱턴은 한국의 NPT 탈퇴와 6개월 3기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사실상 묵인했는가 하는 문제죠.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비확산을 외쳤고 이란이나 북한 같은 국가들이 핵을 개발하려 하면 가차없이 제재와 압박을 가했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논리는 바로 중국 견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압박하고 그 세력 확장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 공짜 전력이 되는 셈이죠. 핵보유 동맹이 하나 늘어난다는 건 워싱턴이 직접 군사비를 더 쓰지 않고도 중국을 향한 억지망이 강화된다는 뜻이니까요. 일본은 정치적으로 제약이 많고 대만은 국제적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결국 한국이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단순히 한국의 핵을 환영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을 가지더라도 결국 워싱턴의 동맹 구조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본 거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긴 했지만 동시에 미국과 경제의 군사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워싱턴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더라도 통제 가능한 동맹이다라는 판단 말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러시아 변수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NATO가 직접 개입을 못하고 있죠.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이는 곧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한국 핵무장이 단순히 동북아 균형의 문제를 넘어서 러시아의 전 세계 전략에도 균열을 낼 수 있는 악몽이 됩니다. 미국은 이 효과를 간파했기에 제재 대신 활용을 선택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또 다른 속내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걸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을 택한 겁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는 단기 전략이 장기적인 동맹 구조의 균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방식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트럼프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보다 당장의 이익과 효과를 우선시하니까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무부와 일부 외교관들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 대만,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따라 할 수 있다라며 우려했지만 국방부와 백악관 전략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전략적 계산법입니다. 동맹 관리의 원칙보다 당장의 패권 유지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한 것은 단순히 중국이 러시아 견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미 한국의 산업과 기술력에 너무 깊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핵무장 무기는 단지 그 연장선일 뿐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등 전략 산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를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묵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보호막에만 의존하려 하지만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일본 내부에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는 일본 사회를 분열시키고 동시에 일본을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이 일본을 길들이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6개월 3기 계획을 발표했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곳은 사실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이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곧바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했고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이 동북아의 균형을 파괴했다라며 비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중국의 대응이 너무도 조급했고 전략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의 안보 구조를 불이째 흔들어 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사실상 중국의 전략 자산처럼 활용되었죠. 그런데 한국이 독자 핵을 가지겠다고 선언하자 이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특히 중국 군부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시간표, 즉 6개월 3기라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축적한 우위가 단 몇 달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바로 중국 지도부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해봅시다. 왜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북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꼈을까요? 북한은 이미 수십 기의 핵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중국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그리고 미국과 공식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핵을 가지면 중국의 안보 구조는 적대적 핵 보유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산둥성과 랴오닝 같은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은 한국과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이 현무호 미사일이나 SLBM의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베이징과 상하이는 몇 분 안에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자신 있게 우린 미국의 핵만 상대하면 된다 라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날아올 수 있는 한국 핵이 등장한 겁니다. 이런 현실적 위협이 중국 지도부를 압박한 거죠.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군사적 위협만 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우리가 유일한 아시아 핵보유 강국이라는 위상을 강조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중국의 그 위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한국을 보며 한국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중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이 당황했다고 봅니다. 바로 경제적 파급 효과예요. 중국은 한국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LNG 운송선 같은 핵심 산업에서 이미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화웨이는 삼성 메모리 칩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 조선소들도 고부가 가치 LNG선 시장에서 한국 기술 없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제재한다. 오히려 자국 산업이 먼저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중국은 말은 세게 했지만 실제 행동은 못한 거죠.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 동맹 구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이 이미 글로벌 신뢰를 얻은 상태라 중국이 아무리 선전전을 해도 국제사회는 한국 편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이번에 거둔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무력화시킨 것이죠. 그런데 중국 내부의 정치적 충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강대국 굴기를 외치며 중국 인민들에게 우리는 미국과 대등하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나라 한국이 핵을 선언하는 순간 이 메시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군사력이 한국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반응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내부 민심이 흔들리면 시진핑 체제에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러시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NPT 탈퇴와 6개월 3기 선언은 모스크바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미국 대 북한의 대립 구도로만 바라보며 일정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한 순간 러시아 극동 지역은 곧바로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심지어 시베리아의 전략기지들까지 한국의 타격 반경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푸틴 대통령이 가장 우려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전면 대치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동쪽 국경까지 핵 위협에 노출된다면 전략적 부담이 배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러시아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무 같은 초대형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핵탄두가 탑재된다면 블라디보스토크는 물론이고 모스크바 일부 지역까지도 위협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한국이 단숨에 전략적 맞상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러시아가 왜 이토록 당혹스러워했을까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독점하며 주변국을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러시아의 군사적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가진 우위는 사실상 핵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핵으로 대응하게 되면 러시아의 억지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저는 이것이 모스크바가 받은 충격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러시아의 동맹 관리입니다. 지금 푸틴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서방 제재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은 기술적 신뢰성과 운용 능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북한을 통해 서방을 압박하려던 카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예상치 못한 변수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실제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군사적으로 한국과 직접 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소모가 극심하고 극동 지역에 충분한 병력과 자원을 배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도 한국은 러시아 경제에 의존하지 않으니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외교적 수사와 상징적 훈련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 발표 직후 극동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발표했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러시아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뒤처지는 것 아니냐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푸틴 체제의 권위에도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미국과의 대결은 이해하지만 한국에게 뒤처진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이라는 카드마저 한국에게 약점이 됩니다. 한국은 이미 원전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고 LNG 운반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로 압박을 가하려 해도 한국은 중동, 미국이 호주와 다변화된 공급망을 통해 대응할 수 있죠. 반대로 러시아는 조선 이 기계 분야에서 한국 기술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적 현실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위협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전략적 혼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극동 지역 안보 구조가 무너졌다는 충격. 둘째, 북한 카드를 통한 전략적 가치가 약화된 점. 셋째, 한국에 대한 경제 기술 의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푸틴은 공개적으로는 강경 발언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핵무장이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6개월 3기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 도쿄는 워싱턴이나 베이징 못지않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처음 며칠 동안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내각 내부 회의록을 입수해 폭로했죠. 거기에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즉, 일본은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패닉 상태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침묵이야말로 일본이 얼마나 난처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비핵 3원칙을 내세워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면서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만약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면 일본 내부에서 그럼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라는 여론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일본이 빠진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일본이 실제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일본도 충분히 가능한 나라입니다. 원자로와 플루토늄 보유량만 보더라도 일본은 세계 최상위권이죠. 하지만 저는 정치적 결단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고 평화헌법 제구조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는 순간 동북아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기 때문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핵 공유라는 변칙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미국의 핵을 일본 영토에 배치하고 운용은 미군이 하지만 일본이 일정 부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을 가졌는데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차이가 일본 내부에 큰 열등감을 불러올 겁니다. 이미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한국이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라고 공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경제계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이를 강하게 제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일 관계가 긴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묵인을 받아냈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제정치에서 자율성이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도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발표 직후 일본 국민의 48%가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답했는데 동시에 52%는 여전히 핵무기 보유는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본 사회가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핵무장을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두 나라의 정치적 성숙도와 결단력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핵 없는 군사대국화라는 모순된 길을 택할 겁니다. 즉, 자위대를 확대하고 미사일을 증강하면서도 핵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라는 절대적 억지력을 확보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군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이건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일본이 구조적으로 한국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일본에게는 일종의 정신적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한국보다 한 단계 위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이라는 결정적인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자 일본의 자존심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우월감이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한국의 NPT 탈퇴와 6개월 3기 선언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상할 때 내세우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핵무기였기 때문이죠.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한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공식화하는 순간 북한은 더 이상 유일한 한반도 핵보유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에게 전략적 악몽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핵을 갖고 있으니 남한은 어쩔 수 없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라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던 협상 카드는 순식간에 가치가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북한과 달리 기술적 신뢰성이 훨씬 높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종종 실패하지만 한국은 세계 정상급 과학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차이일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공식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더 강력한 도발로 나가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둘째, 오히려 협상 테이블로 나와 한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처럼 행동하는 것.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북한에 불리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중국이 러시아의 부담을 불러오고 두 번째 선택은 한국을 동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북한이 결국 내부 선전으로 방향을 돌릴 거라고 봅니다. 즉, 한국의 핵은 가짜다라든지 미국이 시켜서 한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며 내부 민심을 달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주민들조차 한국의 과학기술 우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이 반도체, 미사일,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북한의 선전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군사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SLBM이나 ICBM 시험 발사를 더 자주 하며 우리가 여전히 위협적이다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의 대응입니다. 이제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내세우며 맞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이 쏘면 한국도 대응할 수 있다는 심리적 균형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느끼는 가장 큰 좌절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무기를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외교적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 유럽, 심지어 인도와 협력하면서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쌓는다면 북한의 핵은 더욱 불량 국가의 무기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겁니다. 즉, 한국의 핵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북한의 핵은 고립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핵실험 한 번만 해도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가 긴급히 움직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발표 하나가 더 큰 뉴스가 됩니다. 북한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겁니다. 체제 유지의 핵심이었던 핵 독점이 깨졌으니 내부 권위에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죠. 사실 한국의 NPT 탈퇴와 6개월 3기 프로그램은 단순히 동북아만 흔든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며 주시하기 시작했죠. 특히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자체 원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핵무장 가능성을 탐색해왔고 이번 사건 이후 왕세자가 한국은 선례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터키, 이집트 같은 국가들도 한국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미국과 유럽의 압력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했거나 제한했는데 이제 한국이 제재 없이 핵무장을 선언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읽은 겁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국가들인데 한국의 사례가 이들에게 엄청난 자극이 된 거죠. 한국이 단지 6개월 만에 핵을 확보한다고 하니 이 나라들은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이 실제로 확산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반응에 그칠까요? 제 생각에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죠.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까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NPT 체제가 절대적인 규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동맹 구조만 있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교훈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은 과거의 중동 국가들이 핵무장을 시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들이 미국도 선택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힘과 경제력이 있는 나라는 핵을 가져도 용인되고 힘이 없는 나라는 막힌다는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건 국제 질서에 커다란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도치 않게 이중잣대를 드러내게 만들었고 그것이 도미노 효과를 가속화시킨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특히 동유럽에서 이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나라들이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중이지만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려 할 겁니다. 한국이 6개월 만에 성기를 만들었다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미 폴란드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핵무장 논의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정치의 지형은 크게 바뀔 겁니다. 중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가 핵무장을 추진하면 곧바로 이란과 이집트, 터키가 따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전체가 핵 도미노 상태에 빠질 수 있죠. 물론 한국은 이런 도미노 현상을 직접적으로 부추기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선례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투명한 제도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한국을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게 이 도미노 현상은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세계적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각국은 한국의 기술과 협력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기술 수출국으로서 위상이 더 강화됩니다. 한국은 군사적 억지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셈이죠. 동의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으로 얻은 효과는 단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국제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러시아, 중국만이 핵체제를 좌우했지만
이제 한국이 그 판을 흔드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의도한 가장 큰 전략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만을 주목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변화는 바로 경제적 판도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공식화하자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핵 보유국이 설계 생산하는 첨단 무기 체계의 공급자이기 때문이죠.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기존 한국 무기 구매국들이 더 큰 신뢰를 갖게 되면서 주문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지만 이번 선언 이후 그 신뢰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핵 보유국이 만든 무기라는 레이블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억지력을 담보하는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구매국들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핵 보유국의 방산 생태계에 편입된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선택하던 나라들을 한국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과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는 한국 무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왜 무기 구매국들은 한국 무기를 더 신뢰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저는 그보다 더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한국의 핵 보유국 지위가 무기 자체의 생명력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무기라는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 순간 한국산 무기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 전략적 우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즉,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도 핵 보유국과 같은 체계 안에 있다라는 심리적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싶습니다. 바로 에너지 시장의 변화입니다. 한국은 핵무기 개발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선언 이후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군사, 민수 원자력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완성형 국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UAE에 수출된 바라카 원전은 이미 모범 사례이고, 이제 사우디, 폴란드, 체코 같은 나라들이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원전은 국제적으로는 분리된 영역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술과 인력의 기반이 겹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은 한국에게 어떤 경제적 기회를 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것. 둘째,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이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원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사실상 군사 에너지 양쪽 시장에서 한국은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에너지와 무기에 의존하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공백을 한국이 메우는 것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흥미로운 건 미국조차도 한국의 원전 기술과 방산 기술을 활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 내 원전 설비 보강에 필요한 특수강제를 포스코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미군은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한 뒤에도 오히려 이런 협력은 강화됐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고립시키기는커녕 더 깊게 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나라 모두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중국은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무기에 밀려났고,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무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러시아 전차 대신 한국 K2 전차를 대량 도입한 것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핵선언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키며 한국 무기에 전략적 신뢰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6개월 3기 계획을 공식화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는 곧바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예상대로 두 나라 대표는 한국의 결정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난하기는커녕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실질적으로 한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미국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을 우려한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제재 결의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국제사회에 던져진 진짜 충격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만장일치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반대했죠. 결과적으로 안보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국제 비확산 체제가 한국 앞에서는 무력하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는커녕 오히려 강대국들의 갈등을 드러내는 촉매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왜 미국과 유럽은 한국 제재에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략적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북한이나 이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죠. 이건 국제사회가 좋은 핵과 나쁜 핵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바로 한국의 경제력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참여하는 나라들조차 한국의 반도체, 조선,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을 제재한다면 그 피해는 제재를 추진한 나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차세대 원전 건설에 한국 강제와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은 한국 배터리와 전자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제재한다는 건 자국 산업을 마비시키는 자충수나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입니다. 두 나라는 한국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러시아는 한국 조선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는 강경했지만 행동은 따르지 못한 거죠. 결국 유엔 안보리 회의는 격렬한 말싸움만 남긴 채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이건 국제사회가 한국을 사실상 새로운 특수지위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북한에게도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남한도 제재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은 불법이고 한국의 핵은 전략적 자산이라는 이중잣대를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굴욕적일 수밖에 없죠. 남한은 제재 없이 핵을 추진하는데 북한만 여전히 불량국가로 취급받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엔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국에 대한 제재 결의안은 다시는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유럽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은 유엔 무대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쌓으며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NPT 탈퇴와 6개월 3기 프로그램 발표 이후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 분명한 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졌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을 향해 동시에 신호를 보낸 것이죠. 워싱턴에는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 베이징에는 당신들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도쿄에는 한국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울 선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기존에 미국이 주도하던 해구산 구조와
중국이 강조하던 영내 균형론을 동시에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능동적으로 질서를 짜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넘어서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워싱턴은 늘 한국은 해구산 아래 보호받는 나라라고 규정했지만 이제는 한국은 스스로 해구산을 가진 나라로 바뀐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외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심리적 효과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중국, 일본, 북한 모두 한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강경 발언을 해도 어차피 미국의 우산 없이는 실천 못할 것이라고 치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직접 핵을 갖췄으니 말 그대로 선언 하나가 곧 압박이 되는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베이징과 도쿄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드디어 지역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심지어 전후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국의 선언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역사적 구도를 전환시키는 상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선택한 어휘입니다. 자주, 자주, 억지, 억지, 책임, 책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강조됐습니다. 한국은 핵을 무분별하게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북한이나 이란 같은 불량국가와 확실히 구분짓는 장치였죠. 국제사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이 선언이 국제사회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줄까요? 제 생각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향후 모든 안보 논의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피동적 동맹국이 아니라 능동적 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셋째, 일본과 북한은 한국의 발언 하나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이 이 선언을 통해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은 곧 산업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무기를 사고 싶은 나라, 원전을 도입하고 싶은 나라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의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핵 보유국 한국의 신뢰를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이건 곧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더 강력한 카드, 더 넓은 공간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핵무기 세기를 만드는 계획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에 던진 선언, 즉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린 상징이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핵무기를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국제질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모두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고 유엔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6개월 3기라는 문구는 단순한 프로젝트 이름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걸어갈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를 보며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첫째,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경외심. 둘째,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자주성에 대한 충격. 저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한국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6개월 3기 시대는 한국에게 어떤 교훈을 남길까요? 제 생각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주적 선택이야말로 한국을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는 열쇠라는 것. 둘째, 기술과 산업 인프라가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는 사실. 셋째, 국제정치에서 규칙은 강자가 만든다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증명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주변국들에게도 뚜렷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북한은 협상 카드가 무너졌고, 러시아는 극동 전략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조차도 한국을 핵 없는 동맹국이 아니라 핵 보유 파트너로 대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곧 한국이 단숨에 새로운 전략 질서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봅시다. 한국이 정말로 핵을 최종 배치하게 될까요? 아니면 실험용 삼기에서 멈출까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죠. 세계가 한국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 한국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키며 책임 있는 핵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대규모 배치까지 서두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필요하다면 언제든 생산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선에서 멈추고 그걸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겁니다. 이 방식은 핵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한국은 책임 있는 핵무장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죠. 저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이 균형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더 이상 주변국이 한국을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같은 산업 강국일 뿐 아니라 핵무기라는 최종적 억지력을 가진 전략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